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은 대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저가 단지들의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움직이는 데가 경기도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하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왜 그러냐? 이제 3단계가 되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요걸 좀 보시면은 이게 5월 20일 날 그 금통위에서 냈던 자료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은 얼만큼 가격들이 빠지는가 보여준 겁니다. 요걸 조금 단순화시킨 걸 좀 보여드리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폭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폭은 있으나 적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급지의 아파트들, 얘들은 스트레스 DSR하고 조금 번외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심리의 위축이 커지는 데는 중하급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미 오른 거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건드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올라야 되는 거, 지금 사실은 지방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자산도 훨씬 작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위축이 클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줄어든 폭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만약에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연금리를 4.5를 가정을 했을 때 4.5, 4.2 정도, 저번에 정부에서도 금통에서 발표한 건 4.2였습니다. 4.5로 만약에 여기서 가정했는데 6억 5,800,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 한도가 6억 5,800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DSR 1단계 2024년 2월 26일인가 이때 발표했죠. 그때 가격 변동 없었습니다. 한 2천만 원, 2,800만 원 깎였죠. 그런데 변동금리에서 2단계로 하면은 2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었어요. 비수도권은 완화를 시켜줬고 수도권은 조금 더 강하게 했죠. 그러니까는 얼마 정도 빠졌어요? 한 7천만 원, 7, 8천 정도 빠졌죠. 그리고 3단계가 실행되면 한 9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사이가 빠집니다. 6,5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할 때. 그러면 3억을 빌리면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다 감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요 스트레스 DSR이 빠지는데, 만약에 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요, 이 한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축소되었지만은 금리도 내려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의 줄어드는 폭들은요, 상대적으로 저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1단계 때, 요때 가격 안 빠졌습니다. 2단계 때 가격 많이 빠졌습니다. 왜 많이 빠졌냐? 거래량 많이 빠졌냐?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거의 막 숨구멍을 막고 숨 못 쉬기 직전까지 막았거든요. 그리고 3단계는 금리 인하와 맞불립니다.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트레스 DSR로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심리는 크게 작용을 받고, 순간 스트레스 DSR로 대출의 폭들은 조금 줄어들지만은 그 심리만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규제를 해서 효과가 있었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효과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걸로 안정화를 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9억 이상의 대출 규제, 9억 이상 중도금 대출이 안 됐잖아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LTV, DTI, DSR 강화시켰습니다. 2019년에 1216 때 15억 이상 초과 대출 금지했잖아요. 2019년도에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집값을 막았습니까? 2021년도에 9억 초과 아파트 HUG에서 중도금 보증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 못 받아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12억으로 완화를 좀 시켜줬죠. 그렇게 대출을 막았는데 집값을 잡았습니까? 오히려 2022년도에 집값을 잡은 건요. 급등하는 금리였습니다. 대출이 잡은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 상황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들이 많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집값을 못 잡았다는 거 짧은 과거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토지거래 허구역도 추가 지정 효과 없다고 했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필요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끝나잖아요. 6월 3일 되면은 즉시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변경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겠지만은 근데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요. 시장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집을 잡지 못한다. 집값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는데 어떤 노력을 쏟아야 되냐, 자산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개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보편적인 룰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룰을 활용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건요.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지키려면요. 미래를 위해서 본질 파악에 힘쓰고 자산 시장에서 남들의 어떤 그 공포에 같이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 전에 댓글이 한 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본질 파악을 힘써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코딱지만한 아파트에서 영끌에서 용 쓰면서 살래. 지방에 학군 좋은데 대형 평수에서 애 유학 보내면서 살래. 나는 삶의 질로 따지면 후자를 추천한다. 학군지 잘 못 버티니까 일단은 입지보다는 넓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댓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미래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현재거든요. 본질을 파악해서 미래에 줄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어려운 것 안 밀려나려고 용 쓴다고 하지만요. 결국은 그런 용 쓴 결과물들이 나올 때는요. 미래에는요. 이렇게 용 쓰지 않은 사람이 용 쓰면서 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 나의 현재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에 대한 본질들을 파악하고 그거를 알아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자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냐. 제가 몇 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려면요. 동기를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있을 때는요. 자산을 지키려면 동기를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의 나이로 50대에 요절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신문에 날 만큼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99년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60억이 넘었습니다. 99년도에 60억이라면은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산을 늘린 게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산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걸로 이제 학교도 짓고 그 자산으로 재단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약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용돈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큰 자산을 이루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을 계속 바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몰래 집을 사가지고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결국은 그걸 옮기고 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났고 결국은 부산의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뭐 한 1억 정도에 사가지고 그것들이 막 가격들이 급등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 관리해서 후회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이는 자산인 거라는 거에 대한 동기를 받았고 다행히 학교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동기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기를 받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좋지만요. 의도적으로 모르면은 노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제분들에게. 초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실제로 그것들 내가 한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면서 그런 어떤 환경들에서 동기를 받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종잣돈을 늘려야 됩니다. 자, 종잣돈은 동기에서 종잣돈으로 왔습니다. 종잣돈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종잣돈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도가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소비적 생활입니다. 워라밸. 저는 워라밸을 존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만 있고 생산이 없으면요, 결국은 지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없는 것은 소비적 생활입니다. 그러면 종잣돈의 속도가 느린 것은 예금입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데 속도가 빠른 건요, 주식과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주식도 실패한 사람 많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실패하는 건요. 테마주나 작전주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실패를 많이 하고 급한 마음과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험들.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실패를 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경험한 미국 주식, 저는 미국 주식을 하니까 이거는요. 종잣돈을 만들기 되게 빠른 속도를 저한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그리고 속도가 빠른 건요. 가장 빠른 건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의 그릇을 담는 게 최고 좋거든요. 이런 걸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이 맞는다고 하면은 로또죠. 근데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소비적 생활로 속도가 없는 종잣돈을 유지를 하느냐 속도가 느린 예금을 가느냐 속도가 빠른 주식이나 사업소득을 이용해 가지고 예금을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잣돈의 규모들이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증여하면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로 주식으로 집 산 사람이 있냐? 많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편집자, 우리 PD님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서 20대에 집을 샀거든요. 2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을 샀습니다. 20대에 샀습니다. 26세에 샀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레버리지를 직장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요.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종잣돈을 늘려야 됩니다.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부 간에 맞벌이를 하면서 더 빨리 늘릴 수 있었던 건 저는 제 돈을 아예 안 썼습니다. 초반에. 결혼 초반에는. 와이프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제 돈은 온전히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늘린 다음에 이 종잣돈으로 이제는 자산을 늘려야 돼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수도권에 진보하는 부동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수원, 용인 뭐 몇 군데 얘기를 했죠. 뭐 안산 이런데 이런 데서 블록 안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진보한 데를 찾으면요. 1억 미만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큰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서울의 상급지 부동산이나 빌딩을 해요. 지금 빌딩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그 월세 수익률이 진짜 안 좋거든요.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부자들이 뭐 이제 이용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부산의 서울의 상급지 정도 이런 거는 종잣돈으로 자산을 이제 크게 늘리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일단은 토지를 하는 게 괜찮습니다. 토지는 저 추천 안 합니다. 이런 토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진짜 풍부한 사람, 이걸 상품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물건, 종잣돈으로 자산을 늘릴 때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 오피스텔, 빌라,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종잣돈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기획부동산하고 분양형 호텔이나 지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월급이 있잖아요. 급여는 자산을 지키는 건 관리비거든요. 그리고 이런 확장비는 아까 말했던 저도 지금 부동산도 있지만은 금융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채권 투자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자산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이 늘어나서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은퇴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자산과 현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거는 내가 살 집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투자용으로 한 개가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한 개가 있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거주가 있고 별도의 자산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과 자산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있었어요. 실거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잣돈으로 자산을 늘려가지고 실거주 마련해 놓고 현금은 어떻게 하느냐? 현금 흐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월세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 아파트 월세예요. 요거는 해도 됩니다. 수요층이 좀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 말고는 주식으로 배당받는 거. 미국 주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꾸준히 쌓아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장 은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젊을 때 확정해 놓은 좋은 상가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가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되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GPL이라는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경작을 한 5년 정도 한 사람이 조건이 일부 맞으면요 3억 미만이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도 300만 이상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놔야지 현금 흐름으로 배분을 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55세부터 할 수 있지만 절대 55세 때 하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70세부터 그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돈 이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는 70세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 반응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농지도 농부였다면 그리고 귀농을 했다면 5년 이상 경작을 했다면요. 농지연금도 할 수 있는 거죠. 다 이게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종잣돈에 동기에서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종잣돈에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이걸로 은퇴를 해서 자산과 현금 흐름의 균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택연금도 이번에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12억이 넘어가면은 공시지가 12억 그러니까는 실거래가로 17억이 넘어가면은 주택연금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7억이 넘어가도 2주택자도 이제 민간에서 그 주택연금들을 상품들을 냈잖아요. 그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은퇴를 이런 식으로 현금과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까지 한 이유는요. 핵심은 뭐냐면요.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 있어야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냐? 노동은 고결하지만 노동을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 80세 이상의 분 중에서 내가 20대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힘든 체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산이 날 지켜주거든요. 그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서 현금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꼭 이 자산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성기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성기를 지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우리의 노쇠한 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요, 자산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산이 없으면요,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반들을 잘 가꿔서 은퇴를 맞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